저희가 이제 그 투자연금센터라고 곳에서 일을 하는데, 저희가 이제 그 투자자 여러분들한테 자료를 만들고 투자자 교육을 할 때 제가 이제 저희 직원들과 같이 가장 많이 하는 얘기 중에 하나가 이 그래프입니다. 이 그래프를 우리 투자자 여러분들과 우리가 공유할 수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의 절반은 끝난 것이다. 이게 여러분들 통화량입니다. 통화량. 이건 여러분들이 한국은행 홈페이지 가시면 누구나 다 보실 수 있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가장 일반적으로 쓰는 통화 지표가 M2예요. 뭐 쉽게 생각하시면 그냥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뭐 돈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얼마 전에 뭐 이제 이 M2의 지표가 좀 바뀌긴 했는데 뭐 그런 거 모르셔도 됩니다. 그냥 M2라는 통화 지표를 쓰고 광의의 통화라는 걸 일반적으로 쓰는데 이건 언제든지 현금화할 수 있는 돈이다. 이게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우리나라가 86년도부터 집계가 이루어집니다. 지금까지 쫙 그래프를 보시면 통화량이 준 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86년부터 지금까지 통화량이 과연 몇 배나 늘었을까요? 우리나라가 80배가 넘게 올랐습니다. 이거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어떤 거냐면 여러분들, 내 돈의 가치가 거의 한 40년에 거쳐서 물가가 80배 오른 것만큼 내 돈의 가치는 반대로 이 가치가 하락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현금이란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포트폴리오에서 보호막, 쿠션 역할을 하고 그 다음에 내 안정적인 생활비를 조달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또 주가나 어떤 자산이 하락했을 때 추가로 투자할 수 있는 예비 투자 자금의 성격이 있을 때는 좋지만 이것이 장기적으로 계속 현금 위주로 자산을 놓게 되면 내 돈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이 현상을 내가 해야 됩니다. 그래서 좀 심한 표현이긴 한데 현금은 단기, 중기적으로는 소중한 자산이지만 장기적으로는 쓰레기와 같은 자산이다 라는 표현을 많이 씁니다. 저는. 다음에 우리나라 거 말고 미국 걸 한번 보시죠. 특히 여러분들 눈여겨보셔야 되는 게 이 2000년대 이후 시기입니다. 2000년대 이후에 세계적인 이벤트가 많았습니다. 대표적인 이벤트가 뭐가 있었죠? 예, 금융위기가 있었습니다.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있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었습니까? 예, 코로나 팬데믹이 있었죠. 여러분들 경제가 어려워지고 막 위기가 오게 되면 어떻습니까? 경제 위기가 오면 현금이 왕입니다. 현금이 왕이기 때문에 현금의 가격이 뭐죠? 금리입니다. 금리가 치솟아 오릅니다. 그러면 정부는 어떻게 하겠어요? 금리가 올랐으니까 이번 기회에 뭐 대출 많은 사람들, 대출 받은 기업들 다 부도나게 다 줘서 그냥 경제를 좀 깨끗하게 할까? 이렇게 생각합니까? 경제 논리는 그런 표현을 쓰죠. 그렇죠. 그럴 수는 없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정부가 금리를 낮추죠. 인위적으로. 또 어떻게 합니까? 돈을 풀죠. 이건 무슨 얘기냐면 돈의 가격을 낮추고 돈을 풀어서 돈을 흔하게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본주의 사회는요, 필요하다고 그것을 높게 가격을 매기는 사회가 아닙니다. 공기와 물은 우리 삶에 너무너무 필요한 거예요. 그렇죠? 비싸게 거래 안 됩니다. 그거는. 왜? 희소하지 않기 때문에. 자본주의 사회는 희소한 것에 가격을 매기는 겁니다. 흔히 그런 얘기 하잖아요. 여러분들. 뭐 예를 들어서 에르메스 버킨백이나 샤넬 백이 없어도 사는데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근데 왜 비쌉니까, 그게? 물론 인간의 욕망이 투영되는 럭셔리 명품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는 그들 회사가 희소성을 관리합니다. 희소성. 네, 희소한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겁니다. 가격이 안 떨어지게. 세계 최고의 이제 뭐 자동차 럭셔리 스포츠카인 페라리도 물건이 잘 팔린다고 절대 차를 더 많이 만들어내지 않습니다. 희소성을 관리하는 거죠. 인위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돈이 많아지게 되면 어떻습니까? 돈이 흔하게 하면은 사람들이 이 돈을 갖다가 금리가 높으면 은행 가서 다 예금 맡길 겁니다. 여러분들이 만약에 은행 이자 10% 주면 뭐하러 주식합니까, 여러분들? 은행에 예금을 맡겨도 됩니다. 10%면은요, 여러분들의 돈이 7년에 한 번씩 2배가 됩니다. 복리 수익률로. 왜냐하면 그 72의 법칙이라고 그래가지고요, 내 돈이 2배가 되는데 걸리는 시간을 나타내는 어림짐작 산식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10%의 수익률을 내가 올린다. 매년 그 가정을 해보면 72를 10으로 나눕니다. 그러면 7.2년이 나옵니다. 즉 7.2년 뒤에, 약 7년 뒤에 내 돈이 2배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10%의 금리를 주면 사람들이 다 갖다 은행 예금에 넣어놓겠죠.
그렇게 되면 어떻습니까? 시중에 돈이 없으니까 경제는 더 경직이 될 거예요. 더 긴축이 되고 내수는 더 어려워지겠죠.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금리를 낮추고 돈을 자꾸 풀어버립니다. 그래서 이 2000년대 들어와서 20년간 어마어마한 돈이 풀렸습니다. 이 돈이 다 어디로 갔을 거예요, 여러분들? 지난 20년간 자산을 소유한 사람과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의 삶이 너무 극명하게 갈라졌습니다. 이게 우리나라만의 현상이 아닙니다. 제가 읽었던 책 중에 호주, 오스트레일리아의 사회학자와 경제학자들이 공저한 책이 있는데 그 책에 다룬 내용이 뭐냐면 2000년대 들어와서 호주 사회가 자산에 기반한 자산 계급 사회가 됐다. 저는 그 책을 읽으면서 흡사 우리나라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었습니다. 최근에 나타났던 이런 자산 시장의 격차, 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양극화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것 자체가 사실은 상당히 우리들의 삶에 누군가에게는 많은 어려움을 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이 기회 속에서 자기 자산을 크게 불렸을 겁니다. 이렇게 될 수 있었던 중요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여러분들 막대한 돈이 통화량이 풀렸기 때문입니다. 그럼 이렇게 해가지고 통화량을 줄이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들 자본주의 역사에서 통화량은 줄이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느냐? 그것이 이제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런 경제 위기도 있었고 또 하나는 구조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그 가장 구조적인 대표적인 게 뭐냐면 1971년도에 8월 15일 날 미국의 대통령이 닉슨 대통령이 중요한 발표를 합니다. 그게 무슨 발표냐? 닉슨 독트린. 1944년도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국제 통화 질서는 미국이 최대 강국으로 떠오릅니다. 미국이 그 당시에 금을 가장 많이 보유한 나라였고 경제도 가장 안정적인 나라였고 그 다음에 뭐 군사력도 최고로 좋아졌고 그 다음에 달러도 가장 강세였던 시기였습니다. 그래가지고 과거에는 아주 전통적인 근본위제였는데 이 브레튼 우주체제라고 그래서 1944년 이후에는 금과 달러를 연동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즉 뭐냐면 금 1온스에 달러 35달러를 연동시키고 다른 나라의 통화도 달러에 연동시키는 겁니다. 즉 달러와 금을 연계하는 근본위제 시스템이 이루어지는 거죠. 이 시스템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두 가지인데 다른 나라 통화가 달러와 연동되어 있다는 겁니다. 드디어 달러가 세계 통화 중에 왕으로 등극하는 순간이었죠. 두 번째는 뭐냐면 각국의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가지고 미국의 중앙은행에 가서 야, 달러 줄 테니까 금 내놔. 그러면 금으로 바꿔줘야 돼요. 이 시스템을 가지고 작동이 되는 국제통화 질서였는데 71년도에 이것이 붕괴가 됩니다. 왜? 그때 미국이 뭐 베트남 전쟁도 치르고 뭐 경제가 좀 안 좋았거든요. 그러니까 뭐 프랑스나 이렇게 영국 애들이 가만히 보니까 찜찜한 거예요. 혹시 저기 달러 갖고 가서 금 바꿔달라고 그러면 미국 애들이 금 줄까? 궁금하잖아요. 미국이 좀 어렵다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번 딱 찾아갑니다. 좀 바꿔줘 그랬더니 금을 준 거예요. 영국도 보다가 야, 프랑스가 받아가는데 우리도 좀 받아가야 되지 않겠어? 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는 가만히 있는데 계속 금이 빠져나가는 겁니다. 그거 용납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들? 미국이 요즘 트럼프 대통령만 이런 행동을 했던 거 아닙니다. 미국의 패권을 위해서. 이때 이제 닉슨 대통령이 발표를 합니다. 갑작스럽게. 앞으로는 달러 갖고 와도 금 안 바꿔줘. 앞으로는 우리는 금을 교환하는 거를 유보할 거야. 그래서 지금까지 유보 상태입니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론적으로 실제로는 이렇게 하면 엄청난 문제가 생기겠지만 이론적으로 정부와 중앙은행이 그 나라의 통화를 무제한 찍어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코로나 팬데믹 때 2008년 금융위기 때 특히 2008년 금융위기 때 미국 정부가 발행한 채권을 미국 중앙은행이 사줬습니다. 그냥 돈을 찍어낸 겁니다. 이거. 그리고 또 경제가 성장하려면 어느 정도 통화량이 늘어나야 됩니다. 물론 일부 경제학자들 중에 경제학파에 따라서 이런 정책이 문제가 있다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으시죠. 근데 뭐 제가 뭐 경제학자도 아니고 우리는 현실에서 우리의 자산 운용을 바라볼 때 통화량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는 것만 우리는 알고 있으면 됩니다. 통화량은 줄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장기적으로 내 돈의 가치가 떨어진다. 물론 일본처럼 돈을 막 풀었는데도 경제 성장이 아예 안 돼가지고
자산 디플레이션 오는 시기가 있는데 그건 굉장히 예외적인 시기였고요. 우리나라 뭐 경제 체력을 고민할 때 그런 일은 많이 일어날 것 같지도 않고요. 뭐 정말 알 수는 없지만.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보면은 저축이라는 것이 장기적으로 인플레이션 리스크에 굉장히 취약하다라는 걸 아셔야 돼요. 투자도 만능이 아닙니다. 저축은 상방이 막혀 있죠, 위가. 이자로. 약속한 이자로. 근데 투자는 상방이 열려 있습니다. 이런 쪽으로. 여러분들이 주식을 샀어요? 이 주식으로 내가 손해볼 수 있는 최대 손실은 뭐죠? 투자 원금이죠. 내가 빚을 내지 않고 투자했다고 그러면 100만 원 투자했던 100만 원 다 날아가는 게 최고 마지선이죠. 근데 이론적으로 상방은요, 위는 무한대입니다. 그죠? 알 수는 없죠. 네? 무한대입니다. 이게. 근데 주식은 결정적인 단점이 뭐가 있죠? 가격 변동 리스크가 있습니다. 주가가 오르고 내리죠. 그래서 이 가격 변동은 이중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뭐죠? 손실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근데 반대로 가격 변동이 없으면 나 이익도 얻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장기적으로는 인플레이션을 대비할 수 있는 투자를 해야 되는데 투자에서는 본질적으로 가격 변동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하셔야 되냐면 연금 투자를 하실 때 가격 변동에 대해서 두 가지를 하셔야 돼요.